1919년 아우네 장터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죠. 그 이후에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틀 시어터라는 극장에서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이렇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150여 명이 모여서 1차 한인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조선 독립의 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이르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길을 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한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독립과 건국에는 이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지 베네딕트가 정통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변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연구해서 2022년에는 마침내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의 대본을 쓰고 지금까지 또 여러 차례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해 오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조지 베네딕트가 생전에 쓴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책을 직접 번역도 하고 출간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대학교 예술대학교 연극학 교수님이셨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요. 지금은 아트 플랫폼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혜경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조지 베네딕트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2022년, 2023년 네. 제일 바쁘게 보내셨던 분이 우리 이혜경 대표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는데 다큐멘터리 음악극의 대본도 쓰시고 공연도 총기획하시고 심지어 작년 연말에는 책도 출판하시면서 북 콘서트까지 하셨어요. 북 콘서트 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습니까? 책이 물론 언제나 볼 수 있고 좋은데 또 그 베네딕트도 본인의 책을 영적인 생동감 있는 개인의 회고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가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와 함께 음악을 곁들여서 이제 대본이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이라면 음악은 또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책의 내용과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 네. 그리고 1919년 그 3.1 운동 이후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고 이걸로 뭔가 이렇게 음악극도 하고 책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원래 이제 제가 학부에서는 사학을 했고 또 석박사는 연극학으로 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 그 중에서도 기록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사극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로도 볼 수 있지만 역사를 본래 그냥 기록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는 거를 좀 더 유행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자료를 찾게 된 거죠. 저는 뭐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정보가 없이 그냥 1919 필라델피아라는 그 음악극을 보게 됐어요. 네. 보면서 등장하는 그 조지 베네딕트를 보면서 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 음악극에 등장하는 그리고 한국 그 독립과 건국의 배경에 그렇게 메시아닉 유대인이 특히 원래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기 이전에 랍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깊은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모든 분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919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반응해 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조지 베네딕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베네딕트가 그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이 정말 흥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독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아에서 그런 복음 전파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한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인 미션을 그분이 미리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여러분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곧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할 거다. 이런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 베네딕트에 대한 그 인물 탐구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번역해서 나온 그 책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 맞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다 읽지 못하고 앞부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아주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의 그 이 출신 가문이 정통 유대인 랍비 가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친가와 외가가 다 아주 유명한 정통파 유대인 랍비였고요. 심지어 그 종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분 중에 한 분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무하는 랍비였고요. 또 외가 쪽으로는 외할아버지가 이삭 엘카난이라고 해서 뉴욕에 신학교를 시작하고 그 뉴욕의 주요 유대인 신학교가 발전하는 그 밑거름이 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영국의 셰필드라는 곳에 아버지가 랍비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초등학교부터 영국에서 다녔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 신학교를 마치고 랍비 안수까지 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 신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13살인가 14살인가 14살. 그러더라고요.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13살에 갈 수 있었는데 바미츠바 끝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리니까 내년에 하자라고 해서 이제 1년 미뤘는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이제 직접 그 유대교 교리와 공부를 배우는데 아버지가 가끔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 아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머리를 가졌어. 막 이러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자랑하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뭐 천재급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어떻게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는지 또 영국과 같은 그 유럽 국가들에선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그 생활상들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부터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포그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영국으로 이주를 했고 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오든지 직접 미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할 때 영국으로 이제 많이 건너왔고 특히 베네딕트는 나이도 어리고 유대 신학교 다니니까 아마 청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을 통해서 러시아 내부의 사정도 듣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산주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정치 활동, 그 다음에 제정 러시아와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게 유대인을 핍박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직접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네. 영국으로 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 언제 왜 미국으로 간 거죠? 아버지가 또 1904년에 그 펜실베니아 지역의 파츠빌이라는 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또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말부터 한 1920년대까지 미국에 한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회당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1904년에 청빙을 받고 그때 온 가족이 다 가고 이제 이 베네딕트만 남겨놓습니다. 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베네딕트가 학교를 거의 마칠 무렵 미국에 가 있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1910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운명의 만남이 1919년에 일어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그 당시에 미국에 와 있던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와 이 조지 베네딕트가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조지 베네딕트의 제2의 인생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만난 장소가 문방구예요. 왜 문방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 문방구를 하면 인쇄업하고 이제 사무용품들을 파는 그런 상점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다가 베네딕트는 11살 때부터 시를 쓰고 또 사실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수첩과 만년필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필기구가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문방구를 들어갔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인 남자 둘이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네들끼리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탄식을 하면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운터에 뭐 사진이라든가 엽서라든가 편지 같은 게 놓여 있는데 그 사진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이제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아주 비탄에 잠겨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진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때 조선 땅에서 3.1 만세운동 사건 이후로 일본 경찰에 끌려간 그 조선 사람들의 그 잔혹하게 고문당했던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선교사들이 찍어서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밀 경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내보냈고요. 그것들이 이제 미국 신문에도 실리고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거죠. 근데 조지 베네딕트가 문구점에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했던 뭐 수첩과 펜을 사가지고 나오면 될 일인데 왜 굳이 그 한국 사람들끼리 조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그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갖고 끼어들어가게 된 겁니까? 아마도 이거는 뭐 베네딕트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저의 추측으로는 아마 그 사진들의 그 처참한 모습들이 그때 동시대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던 그런 핍박, 박해의 장면과 겹쳐졌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시네프 포그롬이라고 1903년과 5년에 지금의 몰도바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박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뭐 집단 학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그게 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느냐 하면 사진이라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게 통신,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서명운동하고 거기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베네딕트가 이제 자기의 멘토들과 함께 이런 집회에도 참석하고 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의 그 고난당하는 사진을 보고 즉각적으로 동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뭘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신문에 안 알립니까? 미국 신문들이 이걸 알면 보도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이미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3월 중순부터, 저쪽 그 서부나, 뭐, 뉴욕타임스도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베네딕트는 그 사실은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써 있는데, 일본인들이 워낙 돈을 많이 쓰고 언론을 매수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항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네딕트가 이런 중요한 일은 돈이 안 필요합니다. 신문사들은 이런 건 반드시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미국 독립이 이루어진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도 여기에서 독립기념관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본인이 제안한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승만 일기에 보면 2월 13일에 이미 이승만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회를 할 계획을 짜고 서재필과 의논을 했다. 그런 구절은 있습니다. 근데 베네딕트가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더 힘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승만 박사님하고 서재필 박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지 베네딕트가 가세를 하면서
일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베네딕트가 기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문건들 같은 거를 특히 이승만 박사가 이제 발표했던 그 미국인에게 보낸 호소문 같은 거는 연합통신 같은 걸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언론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또 베네딕트가 기자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미국 기자들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신문에도 이제 이 행사가 실리고, 그래서 베네딕트가 기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필라델피아 시내를 행진하잖아요. 많이 유명한 그 태극기 앞세우고 또 큰 태극기를 들고 150여 명의 그 참가자들이 가는데, 이것도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 기마병들을 이렇게 호위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론 서재필 박사도 필라델피아에 기반이 있었지만 다 도와서 같이 했는데, 베네딕트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저항하고 항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3일간의 1차 한인 자유대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그 이후에도 조지 베네딕트와 한국인들과 연관성은 계속 있습니까? 관계는? 네. 베네딕트가 이제 그때 같이 끝나고 지도자들이 한국 친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데 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죠. 근데 베네딕트가 그 조직의 총무를 맡았거든요. 아예 그 문서, 편지에 베네딕트의 이름까지 박혀 있습니다. 총무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마다 또 어떤 단체로 모여 있는데 강연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죠. 1919년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베네딕트의 활동은 1919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활동이 끝났다라는 거는 그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기 공식적으로 사임서를 씁니다. 사임을 하는군요. 사임을 쓰는데 그 사임에 대한 이승만 박사의 편지, 이승만 박사에게서 받은 편지를 여기에 실어놨어요. 본인이 써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동안 이제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소위 말해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참 소중한 이유는 1919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목격한 기록을 한 유일한 책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었고 연구자도 많이 있었지만 그 현장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는데 두 가지가요. 한국의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노디 도라킴이 이야기할 때 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교도였다가 크리스찬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나는 예수의 인격을 보았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운행,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감명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11장이고요. 12장에 이제 성찬식이라는 그 장에서 1919년 9월 21일 또 한국 친후회 홍보를 하러 미국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럼 불과 그 서재필 이승만 박사님을 만난 이후에 1년이라는 세월도 안 걸렸어요. 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개월 만에 기독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도 여기에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전병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는 유대인 랍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의 교만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는 걸림돌이라면 이 걸림돌을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전병이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 랍비여서 못한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놀랍죠? 그리고 이제 잔이 왔을 때 또 한 번 들립니다.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분이 그냥 성찬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과 몸을 만난 거죠. 아니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집안 가문이 뭐 이 예루살렘 수석 랍비 가문에다가 뭐 하여튼 그 예시바까지도 네. 갈 정도로 그 유대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어울려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 가고 성찬식까지 참여하고 이걸 가족들이나 그 가문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1919년인데 베네딕트의 책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정체를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있어라. 그래서 사실 베네딕트가 이 아까 그 말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내고 플로리다의 개혁파 그 회당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베네딕트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멘토들이 옮겨놓은 것 같아요. 보호해 주려고. 네네.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떼어놓으려고 플로리다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네딕트가 참 놀라운 게 당시 미국 유대교의 그 스펙트럼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전통파, 그 다음에 보수파, 그 다음에 개혁파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몇 개 도시에서 랍비로 심호하면서 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나.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아직은 아니야 그러다가 1931년 말에 예수님이 긴 그림자를 갖는 발걸음으로 오셔서 이제 너는 나의 세일즈맨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1932년에 이 책이 나오거든요. 1932년 1월 1일 출판된 걸로 돼 있어요. 서지정보에 의하면. 그것도 베들레헴 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 책을 낸 거죠. 1931년에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록은 없군요. 네.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상상은 가죠. 물론이겠죠. 뭐 유대교에서는 파문을 당했을 거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이 책에 의하면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는 거는 있거든요. 단 하나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그 메시아닉 주이시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기에 랍비로서 메시아닉 주가 된 24명의 명단 안에 조지 베네딕트가 있습니다. 24명이나 돼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론 중세부터 근데 거기에 베네딕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또 그 랍비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또 남아프리카 쪽에서 그거를 찾아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이트의 그 목적은 이렇다고 거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구호물자를 받거나 핍박을 피하기 위한 일반인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 랍비같이 정통 신앙교육과 신학을 한 사람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 신뢰를 위해서 24명의 명단을 우리가 여기에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원래 유대인들은 네. 그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관리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별로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과 또 그의 저서 랍비를 찾아온 예수 이 책도 많이 그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19년에 나온 그 미국에서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데이빗 필즈라는 그 사람이 쓴 외국인 친구들
이승만과 미국 예외주의와 한국의 분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 신기한 조지 베네딕트의 케이스 이래가지고 한 챕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베네딕트가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영어 원제는 Christ finds a rabbi.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아오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검색했다가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 책이 인터넷에 올라간 게 2020년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혜경 교수님과 조지 베네딕트의 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정말 귀한 작품이 이제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그 발견된 파일을 번역해서 책으로 내신 게 랍비를 찾아온 예수. 네. 이 책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또 아주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너무 귀하고 유대인 랍비가 직접 자기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분대로 전문성을 원하는 분들은 원하는 분들대로 뭔가 여기에서 좀 소중한 정보들을 아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관련 책들을 소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은 정말로 제가 보물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나가야 될 텐데. 브래드 TV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앞으로 이 조지 베네딕트와의 동행, 네. 여행 어떻게 이어질 것입니까?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북콘서트 했잖아요. 감독님도 와보셨는데, 그 직접 배우의 목소리, 특히 이제 1919 때 그 조지 베네딕트 역할을 했던 우리 영국 배우 해리 벤자민이 이제 낭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니까 이제 훨씬 그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고요. 약간 콘서트 형식으로 좀 완결성 있게 한 번 더 발전시키고 싶고, 이 책은 이제 누구나 이 책을 가지고 뭐 스터디 그룹을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마음껏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또 남은 숙제는 미국에 가서 베네딕트의 발자취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진짜 본격적인 다큐멘터리를 네. 만드시는군요. 베네딕트가 많이 알려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국과 연결된 그 모든 것을 다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대한민국 건국의 그 이념을 선포하는 행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과 그 한국인들이 만난 아주 재미있는 뮤지컬을 또 만들고 싶은 게 꿈이 있습니다. 일단 조만간 이제 또 미국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 베네딕트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직접 밟아보시는 이런 일들부터 또 풀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열어주셔야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필라델피아와 또 그분들의 그 후손이 있는 곳은 이제 좀 찾아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책을 찾게 해주신 것처럼 또 그 발자취도 찾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뒤쯤에 다시 또 우리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면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찾아낸 베네딕트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해 살던 보겠습니다. 집은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가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책을 번역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좀 많이 좀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의 여정, 그리고 또 북콘서트 계속해서 또 잘 이어가기를 또 우리 브래드 TV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